간담회에 참석하신 시민분들과 한 분 한 분 고양시민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즉 고향에 대해서는 재건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서울 편입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 편입의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당장 사람을 더 모이게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하자는 것이죠. 그걸 반드시 실천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잠시 들어가시게요, 뒤로. 이태원 참사 그들이 책임졌냐고요? 아니요. 최상병 사건 책임졌습니까 그들이? 양평 고속도로 갑자기 왜 휩니까?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수십억을 벌었다는데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 최양명주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야 당대표들의 유세 일정이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향을 방문했죠. 그러면서 뭔가 정책적 얘기, 편입 얘기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충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정부와 관련된 심판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놓죠. 자, 여야의 총선 전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일정 화면을 좀 정리해보죠. 자, 한동훈 경기 고향 방문, 서울 편입 이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걸 강조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충남 홍성 천안 방문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된 언급을 좀 강하게 합니다. 정권 심판론 이렇게 좀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당 비대위원장의 일정부터 좀 보겠는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요. 지난 7일부터 있네요. 여기는 경기도의 수원, 다음 날은 성남 용인 이렇게 방문했고요. 오늘은 고향을 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영등포, 양천 이어서 부산 쪽으로 갔다가 호남, 순천, 광주 등등등 반면 그리고 다시 평택 이렇게 방문 일정이 돼 있습니다. 요거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 일단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게 지역구들이 표시되는데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보이는 듯해요.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험지인 곳으로 꼽히는 곳을 일부러 가는 모습인데 일단 여당 후보들이요. 특히 이제 험지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 방문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조금 계속 어려운 지역만 도치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서 좀 어렵게 하고 있는 우리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한번 힘을 실어주면 상당히 이번 선거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시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방문을 하면 그 지역에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선택하는 코스가 보면 예. 지난 21대 때 대부분 졌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니까 패배감이 극복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당원들이 이제는 지난번에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것을 바꿔서 약간은 정신 재무장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 좀 나서자 하는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 좀 집중하고 계신데 보면 수도권에 보면은 122석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총선에 이 어떤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20대도 그렇고 21대도 그렇고 이 수도권의 스윙보터 지역 예를 들어 한 2%에서 3% 차이로 당락이 엇갈릴 수 있는 데가 한 40군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장 많은 선거를 갖고 있는 수원, 또 용인의 4곳,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고향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아마 가장 파급 효과가 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중산층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표심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약간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동선의 컨셉은 21대 총선에서의 패배감 극복, 두 번째는 중산층이 많아서 나름대로 표심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스윙 보터를 통해서 이번에 조금 어느 정도 당선이 가능한 지역 이쪽으로 조금 몰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분명히 확인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목도 받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게 그런데 총선 때, 총선 날 실제 득표로 연결될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 개인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좀 다른데요. 이게 보면 지금 정권 심판론으로 치른 과거의 선거가 19대 때 2012년도에는 MB정부 때 있었고요. 근데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는데 2012년도에 그때도 보면
MB가 그때 국정수행평가 한 20%에 불과했는데도 보면 결국은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이끄는 그때 선거가 과반을 넘었거든요. 예. 그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위원장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때도 보면 선거 판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김용민 후보, 그 낙검수의 멤버였던 김용민 후보의 여성과 노인을 폄하하는 발언들, 그리고 지난 21대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차명진 후보의 막말 발언이었고 예. 그때 아마 그것을 우물쭈물 징계를 늦추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총선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총선은 보면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막말이라든 어떤 부정적인 어떤 요인들이 좀 전체적인 판세를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경기도 일정이 많은데 가는 곳마다 경기도 분도 사실은 수도권에서 이슈였고요. 그리고 서울 편입인데 이 두 가지 사안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오늘은 이거를 다 한 번에 치르는 원샷법 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아마 수도권 표심을 흔들고 잡기 위한 아마 이런 포소이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 일정 좀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여기 보면 오늘, 내일, 그다음에 쭉쭉쭉 읽잖아요. 지금 보면 충남, 홍성, 천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특히 오늘이요. 총선 얘기를 하면서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계속 정권 심판 외치는데 심판의 날인데 이채, 양명주 5가지를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까? 아까도 영상에 방송 시작하면 나온 영상이 있었는데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일단 짧게 이채 양명주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거 짧게 뭔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고요. 잘못 들으면 중국 고랑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뒤에 주가 붙으니까 약간 네. 그런 느낌도 있네요. 어쨌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최상병 의혹,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또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 그거를 이 부분이, 앞자리를 따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뭐 명주는 뒷자리입니다만 어쨌든 김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그 5가지 문제는 최소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수사가 소홀하다. 이제 민주당 또 혹은 조국혁신당의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에 비해서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포석이라고 그러면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정권 심판으로 외치면서 이 5가지 이슈를 특히 강조하는 건데, 근데요. 네. 좀 엄격하게 따져보면 이 5가지 이슈요. 사실은 이게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게 묵은 이슈 아닙니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깔끔히 민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5가지 어제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일부 해명됐던 부분도 있고 또 혹은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이것은 뭐 의혹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주민들의 말하자면 요구가 있는 것이고 정치권이 막 이야기 하는 바람에 진짜 진실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양평고속도로 문제만 해도 해명할 때 국토부가 나선 게 아니라 그 국토부에 하청받는 기관원들이 나섰거든요. 그 자체가 의혹을 더 살렸다고 보여지고 최종적으로 어쨌든 국토부 장관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총선과 관련해서 상대 정당, 경쟁 정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비슷한데 각각의 방점은 약간씩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요. 모습은요. 자, 요거 좀 소개해 드렸고요. 그런 가운데 다음 영상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등장을 하는데요. 상대방의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날석의 비판을 서로들 합니다, 지금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폐륜 공천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의 장예찬 후보 참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온갖 국민이 부끄러울 음란 표현 이런 걸 했는데도 공천했습니다. 음란 공천하는 겁니까? 이또 히로부미를 칭송하고 일본 비판을 열등의식으로 폄하하는데 이런 분들 공천한 거 그야말로 친일 공천 아닙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혁신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심판의 날을 향해 필사즉생에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마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폐륜공천이라고 얘기했는데 폐륜이 뭐죠? 폐륜 형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제가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하겠어요. 친일 공천이라고 했는데 일제 샴푸 복학 위원, 일배 의혹. 이 대단한 건 이걸 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이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폐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폐륜 공천 뭐랄까 이게 토론도 아니고 이게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쪽이 폐륜 공천이지 어디다 폐륜 공천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가 진짜 폐륜 공천이지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아무튼 뭐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주말 동안에 많이 좀 얘기됐죠. 이재명 대표가 툭 뭘 던졌는데 이게 아주 설화처럼 비춰졌죠. 일단 그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잘 부탁합니다. 일본 이재명. 네.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우리는 머릿속으로라도 일찍이니 이찍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저희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뭐 친목 모임 같은 데서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묻는 것과 주류 정치인이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혹시 고향이 그쪽 아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 맥락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거의 인종차별에 준하는 망발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정치권 밖에는 유권자분들까지도 이런 표현, 뭐 일찍, 이찍,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기호 1번 후보를 찍었냐, 기호 2번 후보냐 이걸 갖고 약간 나누는, 편을 가르는 약간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덜컥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바로 좀 수습에 나서긴 했죠. 지역구에서 사용했던 이찍 표현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미 뭐 덜컥 나온 말이니까요. 이게 논란이 빚어졌죠. 조혁신 변호사. 네네. 일단 뭐 이찍 뭐 발언도 그러지만 보통요 이 선거 때만 되면 출마하는 이 공천받은 후보들이 설화를 일으킨 경우가 과거 총선도 종종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당대표는 그런 걸 수습하고 자중하라고 경고도 하고 이런 위치인데 지금 민주당은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잘못된 틀린 사실 얘기해서 사과도 했는데 당대표와 말과 글이 이렇게 좀 가끔씩 구설에 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이채, 뭐 양명주 뭐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제가 곰곰이 보니까 거기에 이재명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도 이죠, 명도 들어가 있죠. 최상병만 제로만 바뀌면 이채, 양명주가 그 그냥 이름의 이재명이라. 이와 명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말의 예.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을 하느냐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다 일일이 반박을 갖다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찍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이찍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이 예. 몇 명이냐면요. 오. 1639만 4815명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 숫자는? 작년에 윤석열 찍은 사람들.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들. 그렇죠. 재작년에. 아.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찍은 사람은 몇 명이냐? 1614만 7338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찍이 이재명 대표를 찍은 사람들보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찍거리면 이찍이라고 한 말이 왜 안 좋냐면요. 거기에는 은근한 경멸의 뉘앙스가 묻어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찍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경멸적인 그 사람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갖다가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몇 번 사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총책임하고 있고 공천을 갖다 책임지고 있고 예. 그런 그 민주당의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저런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불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란 교수님. 그러니까 이찍 발언 이걸 이재명 대표도 이건
큰일 나겠다 싶다. 그래서 바로 사과를 한 건가요, 이거는? 최소한 큰일 날 발언이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입니다. 설마 평소에 예. 생각이 불쑥 튀어나오진 않았겠죠. 근데 좀 말하고 뭐 1번은 1번 뭐 찍었다 해다가 2번은 이찍이라는 표현이 덜컥 거기서 같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의 말이라고 하는 예. 게 어찌 보면 가장 높은 출력의 스피커인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정치 지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를 뭐 폄하하거나 또는 뭐 정치에 대한 어떤 피로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 주소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직 발언과 관련해서 바로 예. 사과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는 좀 예. 안이한 그런 상황 인식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 분담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조율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이직 발언도 문제였지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 들어서의 발언 이를테면 이제 드디어 운동권 청산 얘기하다가 달디단 종북론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치 지도자가 역시 지역 감정, 색깔론 여기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 정치를 피폐하게 만들 것이고 오히려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요거 김초영 교수님 사실은 지금 종북 그러니까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종북 세력의 어떤 뭐 숙주 약간 이런 표현까지 그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꺼내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 위성정당 여기에 과거에 어떤 이 국가보안법 관련된 사안 예를 들어서 뭐 반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호로 들어와서 비례대표로 후보로 들어와서 이걸 얘기를 할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어떤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 보면 예. 뭐 송영길 전 대표 어떤 돈봉투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정도의 어떤 잡범들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이 종북 정당의 출현이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 유엔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통합 진보당이 사실 그때 이제 해산이 되고 그때 이석기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국가 내란죄로 실형을 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후신이 되는 이 진보당이 거의 10년 만에 다시 이제 국회 입성 길이 확장 열린 거거든요. 예. 그때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은 그 진보당이 실질적으로 3석 정도를 양보를 하고 비례대표에 또 1석 정도는 지역구에 또 후보를 그대로 공천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결국은 어떤 진보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예. 그런 후보들을 당선권에 또 2명 정도를 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대로 만약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권에 있는 분들이 들어온다면 한 7에서 8분 정도가 통합진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원래는 운동권에 대한 기득권 청산 프레임에 갔다가 지금은 좀 더 급한 것들이 지금 이 종북, 특히 친북, 특히 반미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제기를 하고 국민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일궈야 되겠다. 이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의 대표들 굉장히 날선 발언을 주고 받으면서 상대 발언을 또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직 발언이 나오면서 엄청난 논란처럼 비춰지고 급하게 수습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전 공천이 확정돼서 후보로 뛰시는 분들의 과거 발언 이런 것도 사실 총선 때 꽤 있었는데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부분 이게 또 논란처럼 비춰지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 등장을 했어요.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 대구 지역에서 이제 후보가 됐는데 과거에 이게 어떤 이 얘기를 꺼냈는데 5.18 관련해서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또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사과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당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전체적인 뭐 맥락을 좀 봐야 되고 그렇다고 개입설을 주장한 거 아니다. 본인도 이렇게 설명내놓기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도태우 변호사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체제 부정적인 흐름이 북과 단 하나의 연결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사실을 무시한 5.18을 부정하는 공천도 했습니다. 5.18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그렇게 여당 대표 대통령 후보부터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 5.18을 폄훼하는 후보를 과감하게 공천했습니다. 그야말로 극우 공천입니다.
근데 이제 5년 전에는 약간 이게 조금 뭐 자기들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좀 분위기에 휩쓸려서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지금보다 좀 더 있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안 되는 것이죠. 어쨌건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잘못된 것이고 그런 그 표현을 했다면 잘못된 것이 그래서 사과한 것이고요. 조혁준 변호사, 지금 이 두 변호사 이미 공천이 정해진 상태인데 이걸 두고도 지금 이 국민의힘 비대위 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이거 있는 거 아닙니까? 쪽과 이거 좀 봐야죠. 뭐 꼭 이렇게 문제 삼으니까 쪽과.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금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지금? 글쎄요, 일단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그 도태우 후보자가 변호사일 때 5년 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5년 전에 그냥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영상으로 남아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공적인 그러한 발언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감안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태우 후보자가 국민들한테 마음을 얻어야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그러한 그 실수를 갖다가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뭐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도태우 후보자의 그러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뭐 또 다른 뭔가가 더 플러스 알파로 생긴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문제가 점화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번 지켜보자. 조금 더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과거에 옛날에 했던 말 이게 종종 나타나죠 지금 이런 게. 근데 이번에도 또 후보가 된 상황에서 지금 과거에 했던 발언 이게 좀 논란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자,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명의 후보가 문제라 그러는데 우선 두 번째 후보는 장해천 전 청년 최고위원. 지금 부산 쪽에서는 공천을 받은 상태인데 2014년 SNS에 글을 썼는데 여기에 뭡니까 표현이 지금 이게 난교요. 일단 이게 뭔가 이거는 19금도 아니고 한 26금 되는 정도 약간 이런 발언 같은 게 뭐가 썼나 봐요 여기다가. 이게 그때 얘기한 게 이게 다시 논란이 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10년 전에 SNS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일부만 잘라서 비난하는 건 그 글을 쓴 취지가 있는데 그걸 뚝 잘라서 거기에 있는 어떤 표현만 가지고 자꾸 하는 이렇게 문제 삼는 건 의도적 왜곡이다. 또 이렇게 약간 반박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요 이 부분 지금 파고들었어요 오늘도요. 들어보시죠.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장해찬 후보가 했던 말인데 그 말이 페이스북이 지금은 삭제됐다고 해요.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깜짝 놀라는 게 난교를 즐겨도 직무 전문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저는 음란 공천이라고 했더니 난교 공천이라고. 아니 평범한 사람이 말을 하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참 김영주 전 의원님. 이게 하여튼 불거졌어요 논란이요 지금요. 근데 앞서서 이제 도태우 변호사는 빨리 사과를 했잖아요. 뭐 유감도 표명하고 약간 죄송하다는 취지도 빨리 밝혔고 물론 본인의 또 해명도 하긴 했지만 근데 장해찬 후보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이제 벌써 10년 전에 SNS 글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주장한 것은 아무리 행동이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을 했어도 전문성이 있으면 그렇죠. 약간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본인도 아직까지 버티는 이유는 나는 앞에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필요한 사람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라서 별 문제 없다라고 넘기고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쓴 표현 중에 오늘 뭐 서영교 최고가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남자든 여자든 찝적대고 이런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규범. 자, 김영주 의원님 지금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뉴스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냈네요. 도태우 변호사 5.18 발언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 공관위 요청했다. 이 발언 논란하니까 공천관에서 뭐가 재검토하겠다. 지금 이런 표현을 했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5.18 관련된 발언을 한 도태우 변호사 지금 공천을 받은 상황인데 이거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한다. 공관위에 요청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들어왔네요. 지금.
요까지 포함해서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 약간 부분도 반응이 나오는 거네요. 지금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 지금 앞으로 가야 될 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순천, 전라도 지역을 지금 가야 됩니다. 아, 일정이 잡혔죠, 예, 지금요. 이분 가기 전에 지난번에 왔을 때는 다 말하자면 5.18 정신을 윤 대통령조차도 헌법에 넣겠다, 정신에 수록하겠다 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뻔히 그렇게 했던 완전한 소위 어떤 대구 지역에서 태극기 부대를 옹호하는 그런 어떤 북의 조정에 의해서 5.18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물론 과거에 발언하고 반성을 합니다만은 그런 분을 공천하고 난 다음에 무슨 낯으로 순천, 광주 가서 본인 선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는 결과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만은 예. 공관위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장예찬 후보의 경우에도 만약 그런 분위기라면 다시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뜻으로 보면 뭐 정치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프랑스라든지 서구 사회에서 어떤 개인적인 정치인의 사적인 사생활의 문제는 검토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교적 규범 사회란 예.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도가 지나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장예찬 최고의 빠른 사과라도 우선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게 총선 앞두고는요, 굉장히 민감하고요. 당에서도 후보들도 다 살얼음판 걷듯이 걷잖아요. 과거에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말이 덜컥 설화로 비춰지는 순간 당 전체의 총선 경쟁력과 총선 구도를 막 흔들어버리는 과거의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여야 모두 조심조심 하는 상황에서 약간 요런 게, 근데 물론 이거는 지금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 발언돼 논란이 됐어요. 자, 그런데요. 좀 방금 무슨 들어온 영상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것도 국민의힘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저기 보면 박덕흠 의원 아닙니까, 지금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분위기 읽은 걸까요? 여당의 박덕흠 의원이 공천 직후에 어떤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 그런 사진인가요, 지금 이게? 이게 한 언론에서 이제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알려진 건데, 공천이잖아요, 그냥. 선거 끝난 거 아니고. 근데 이게 무슨 분위기는 확실히 축하하는 분위기 같아요, 지금요. 총선 한 달 남았는데 여당의 박덕흠 의원 공천 직후에 어떤 저런 축하 비슷한 자리를 가졌다. 이게 여러 가지 뭐 음식도 있고 뭐 보이는데 저 케이크에 뭐라고 써 있나 봐요, 글자가. 근데 케이크의 축 당선이요? 김철현 교수님. 박덕흠 의원 지역구는 여당의 양지입니까? 뭐 여당 양지죠. 일단 공천되면 당선을 할 때 아주 높은 곳입니까? 높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런 반응이 나온 건가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섣부른 샴페인을 잘못 터뜨렸다고 보이는 거고요. 굉장히 조금 제가 볼 때 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저거 있겠지만 누가 찍었는데 저 사진이 공개가 된 거네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이 굉장히 좀 부적절한 굉장히 가까운 분들하고 어떤 모임이었을 텐데 물론 이제 박덕흠 의원의 어떤 해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자리가 무슨 취지였고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뭐 지역에서 지지자들이 모임에서 좀 와달라고 했는데 갔는데 저랬다든가 뭐 이럴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해명을 못 씁니다만 사진상으로 보면은 약간 이거는 좀 생각할 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그 공천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도 영남권에 다 험지로 다 재배치를 요청을 했고요. 좀 수도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행동에 대한 몸조심을 엄청나게 당부를 해왔을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결국은 박덕흠 의원의 물론 좀 진상이라든가 그 사실관계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조금 본인의 설명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조금 쉽지 않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박덕흠 의원이 저 자리가 좀 부적절하고 판단했다면 아까 전에처럼 뭐 도태우 후보에 대한 것처럼 공관위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사안일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앞두고서는요 정말로 살얼음판처럼 움직이거든요. 당이나 후보들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샴페인을 미리 진짜 터뜨려놓는 분위기였다라면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또 다른 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한. 그걸 좀 기다려보겠습니다만 일단 언론을 통해서 저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뭐 많은 지역구가 있어요. 거의 250개가 넘는 많은 지역구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주목을 받는 곳들이 꽤 있지요.
여기는 이제 격전지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주목을 받는 곳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일단 그 지역들 좀 하나하나씩 최근에 여론조사 나와서 소개해드리는데 우선 인천 쪽에 가보겠습니다. 지지율 조사 결과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입니다. 2개 지지율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한 여론조사 여기 보면 K스탯 리서치하고 이제 한국갤럽인데요. K스탯 리서치 조사는 원희룡 후보, 이재명 후보 각각 35, 43%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다른 조사에는 41, 45 이렇게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요거요. 정기랑 교수님. 네. 이거는 원희룡 전 장관이 선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나름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예. 민주당 지지층이 다소 이완되고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이 좀 희석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그 환경에 힘입어서 원희룡 후보가 나름대로 약진하고 있는 지금 그런 두 조사 추세다. 모두 따져보면 통계적으로 오차 범위 안에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하나는 오차범위 밖에 벗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거는 보니까 아마 조사 인원이 좀 적어서 오차 범위 내로 지금 소개가 되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예. 네. 어쨌든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후발 주자고 예. 또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와 승부를 겨뤄낸 입장에서 지역구에서 어떤 지역구를 거의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를 간혹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매일 지역구를 누비다시피 하면서 예. 본인의 인지도와 더불어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의 후보의 이미지 예. 이걸 가지고 지금 아마 근접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이 불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공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여야 대진 구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선명해지는 D-30 시점이다. 예. 30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들어섰는데요. 결국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이 다시 재점화되고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어떤 유세 또는 전국적인 선거 지휘에 나서게 된다면 꼭 개항에 있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도 또 지역 내 어떤 강고한 어떤 그 야당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이 승패를 바꿀 정도의 그런 흐름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평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인천 계양을은 수도권에서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뭐랄까요, 텃밭 아니면 양지까지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를 보는 지역. 지금까지 총선 결과가 다 그랬거든요. 그런 곳인데 최근에 지지율 교사가 많이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최근에 어떤 얘기 좀 꺼내놓은 게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초동 법원 가야 하는 이재명 대표 심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계양을 비우는 이재명 대표 대신 원희룡이 계양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황을 딱 파고들면서 한 얘기거든요. 전혁진 변호사. 네네. 정기남 교수님은 워낙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지역을 활동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계양에서 활동량이 적지만 그래도 선거가 본격적으로 되고 전국 선거를 이재명 대표 주의하는 상황이면 계양을도 그런 게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신데 원희룡 전 장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요. 일단 아까 그 지지율이 나왔지만 예. 오른쪽에 갤럽권은 이제 선거구 획정 전이었어요. 그런데 선거구 획정 다음에 이제 그 지지율 나온 게 그 왼쪽 게 아까. 조금 더 격차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구 획정이 그 민주당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산 일동은 그 국민의힘 쪽이 유리했는데 그거를 그 계양갑으로 보내고 계양갑에 있던 작전 서운동은 상당히 그 민주당한테 유리했었거든요. 그걸 이쪽으로 그 계양을 쪽으로 바꾼 건데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희룡 후보의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왼쪽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몇 포인트 차이냐면 8%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윤영선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후보하고 보궐선거에서 몇 퍼센트 차이였냐면 10.7% 차이였다고요. 이미 그걸 갖다가 안으로 당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선거구 획정된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그것도 사실 하면 불리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는 골든 크로스도 일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오늘 방송 처음에 예. 이게 쭉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하고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쭉 나왔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 일정을 유심하게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예. 내일은 일정이 비워져 있어요. 내일 일정이 왜 비워져 있냐면 내일은 법원 가는 날이거든요. 재판 가는 날이니까. 그런데 그러네. 지금 내일이 비어 있네요, 지금. 더 심각한 거는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일정은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비워져 있을 겁니다. 그 3번입니까? 3번나 가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가 더 바빠질 텐데 예.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시간은 월, 화, 금이 빠지니까 수목밖에 없다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개항을 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 관전할 만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또 다른 지역구. 거기도 요새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오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지금 3곳이 나오는데요. 우선 앞부분에 있는 2곳부터 먼저 보죠. 광진, 을과 마포입니다. 여기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참 주목 많이 받으신 분이죠. 오신환 후보, 고민정 후보. 여기 보면 37, 44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함은경 후보, 정청래 후보. 지금 저기는 의원이죠. 지금 현재 33, 49. 여기는 좀 차이가 좀 집니다. 요 두 군데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요 두 지역, 광진, 을과 마포. 요 총선과 관련된 관전 포인트 좀 딱 하나씩 찝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광진을 같은 경우는 고민정 후보가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기는 뭐 추미애 의원부터 해가지고 7번 정도 계속 민주당이 한 번도 내주지 않았던 개항을과 비슷한 그러면은 동네입니다. 민주당이 늘 수성했던 예, 곳, 지켰던 곳이다.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오죽하면 뭐 오세훈 시장이 고민정 의원하고 싸워서 졌던 아슬아슬했지만 그런 지역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워낙 민주당세가 강한 곳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대선 결과라든지 예. 또 지방선거 결과라든지 또 광진구청장이 그나마도 최근에 국민의힘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강벨트 바람이 불기에 따라서 저기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고 과거에는 광진갑이 훨씬 더 국민의힘에 더 좋았던 지역이고 을이 굉장히 민주당이 좋았던 지역인데 최근에 분석에 의하면 그게 뒤바뀌고 있다. 광진을이 국민의힘에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변화가 과연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 같고요. 그럼 마포는 어떤 포인트가 마포는 있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을 잘 관리했던 무튼 손해노원이 한번 맡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상암동 말하자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민주당 쪽으로 더 결합돼 있고 함은경 후보가 왔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운동권 대 운동권이라서 대별되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예 강남에 온 고동진 후보라든지 삼성의 뭐 엘리트라든지 공학자라든지 이런 분을 붙였으면 운동권 뭐 측결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대결집이 될 텐데 함은경 후보 역시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광진을에 비해서 마포가 차이가 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니까 광진을 같은 경우는 과거 선거와 달리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마포을 같은 경우 이른바 여당에서는 운동권 심판 이걸 외치면서 그런 후보를 또 내보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좀 관전 포인트를 좀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보죠. 3곳이 나왔어요. 마지막 한 곳 남았는데요. 여기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여기는 안철수, 이광재 두 후보가 각각 정당의 후보인데 40대 36으로 나와 있어요. 김철원 교수님. 분당 갑은 여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숫자가 만만치 않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재보선 때 상당히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던 곳이거든요. 물론 뭐 이광재 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뭐 강원도지사도 역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고 하지만 대선 주자급인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많이 앞서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혼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소 의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저게 지금 단순 후보 간의 지지율로 볼 때는 저런 차이밖에 없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이번 선거가 만약에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 어떤 뭐 심판론을 한다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가 저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60%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기 보면 비례정당에 대한 투표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 말고 지금 민주당하고 민주당의 위성정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합친 그 비례 투표율이
지금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에 비한 보다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는 지금 한 4% 정도의 어떤 오차 범위 내에 있는데 예. 어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 그리고 위성정당에 대한 투표 특히 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에게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에게 이런 예.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야권 성향의 어떤 지지자들 투표장을 끌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위기의식을 갖고 조금 선거전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어떤 대선 주자급의 어떤 인지도나 이런 예. 것들이 크게 지금 이번 선거의 당락에 크게 지금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야당의 어떤 안방 또는 굉장히 좀 텃밭 같은 곳 그리고 지금 제일 이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우세했던 곳 이런 것도 좀 여론조사에 나오는데요. 지금 다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 좀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요. 숫자상으로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몇 분이 등장을 하시는데 공통점은 그동안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고 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주 그냥 떠날 듯 그런 얘기를 꺼내주신 분인데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그런 분들 얘기 좀 해보죠. 제목 있습니다. 발끈하더니 왜 돌아왔을까? 왜 돌아온다고 얘기는 합니다. 자, 그럼 그걸 좀 분석해 봐야 되겠죠. 자,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컷오프 됐어요. 공천에서 아예 배제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재고 요청도 했지만 거부당하고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속내 알아들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아 이거 당 나가겠구나. 그리고요.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의 저런 입장에 영향을 받아 실제 당을 나가신 분도 계시다라까지 분석이 나와요. 근데 본인은 막상 당에 남겠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재명 중심으로 돌파해야 된다. 갑자기 지원군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관련 목소리, 이른바 이제 왕심리 유세죠? 굉장히 주목받는데 그 모습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임종석 화이팅! 화이팅! 누가 임종석을 이렇게 했어? 아이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뭐라들 나. 화이팅! 힘내시다! 고맙습니다. 방송 좀 많이 내주세요. 자, 정혁진 변호사. 네네. 사실 민주당의 공천 내용의 최대 내관이 임종석 전 실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입장을 보면은 뭔가 크게 뭔가를 도모할 것 같은, 당을 나갈 것 같은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홍영표 운동을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본인은 당에 남아서 백의종군. 이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정치력과 정치적 무게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한계요? 네네. 본인의 그냥 그 그릇이 딱 요만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 만약에 자신이 없었으면 처음부터 큰 소리 뻥뻥 치지 말든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냥 쭉 가든지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예. 이것보다도 더 이러한 장고 끝에 악수 두는 것과 똑같은 케이스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종석 실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든 아니면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실패하든 그 민주당 내에서의 임종석의 입지는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총선 뒤에 뭐 당대표도 이런 게 어려울까요? 누가 임종석 같은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주겠습니까? 만약에 차라리 처음부터 예. 나는 저기 그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송파갑이라도 가겠습니다. 뭐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내가 이렇게 잘 열심히 해가지고 그 승리했으니까 나를 당대표 시켜주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윤영찬 의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누가 믿고 지도자로 따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막도 나가지만 임종석의 회군이다.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군을 했다. 이게 회군으로 한 거는
뒤로 가서 무슨 공격하는 회군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흡수되는 회군이 됐어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또 한 분 계시죠. 고민정 최고위원. 최고위원직 사퇴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회의도 불참했어요. 그런데 오늘 입장이 아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걷어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보기보다 공통점을 보며 그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잡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더 나아가선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모든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바다에서 만납시다. 김영주 의원님, 한 열흘 13일인가요? 그 정도 만에 이제 복귀한 셈이 됐는데, 근데 지금 영상에 나온 복귀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취지는 그거예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상 얘기하는 건데 이게요. 원래부터 민주당이 내세운 목표 기치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복귀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이걸 이유로 내걸어요. 그리고 또 때가 보니까 공천이 이제 거의 다 끝난 시점이거든요. 네. 왜 복귀했다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임종석 공천 파동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예. 이제는 이제 공천이 끝나고 어제만 하더라도 고민정 의원이 사실은 이제 그 분당 성남 쪽에 개소식을 돌아다녔어요.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는 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갔고 이광재 의원 지역구 그 개소식에 갔거든요. 고도 방문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실제적으로 한동훈 쪽으로 분위기가 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계산을 차분하게 해보면 네. 우리가 어떻게 전열을 정비하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원래 이겨야 되는 선거였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과 13일 전의 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달라졌다 이 뜻입니까? 공천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겨진 사람끼리 이렇게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호남에서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지가 변함이 없다는 것. 이낙연 총리의 지지로 확 많이 달려갔다면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그렇다면 흔들렸을 거예요. 새로운 미래가 막 10% 이상 지지 나오고 그렇다면 달라졌을 거다 판단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전히 꼼짝없이 그대로 민주당의 단합을 얘기하고 있고 또 김부겸 전 총리나 예찬 총리 이 두 분도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와 힘을 합쳐서 통합선대위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당에 대한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한 달 동안 똘똘히 뭉쳐서 일단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제 이심전심인 것 같고요. 아마 뭐 어제 모르겠습니다만 전해철 또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서 성남 지역에 또 경기도권의 의원들끼리 모이면서도 견디자, 이기고 놓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김철현 교수님. 그러니까 백의종군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목표인 뭐 윤석열 정부 심판 뭐 이거에 대해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외치고 왔어요. 진짜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두 인물의 지금 복귀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민정 의원하고 임종석 전 실장의 공통점은요. 비겁한 행보를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보적 판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비겁한 데다가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친문계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이었거든요. 그럼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컷오프를 당했을 때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논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재고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고민정 최고위원은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모든 것들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사퇴하면서 이재명 표 어떤 사천에 가까운 그런 공천을 그냥 그대로 방조를 했거든요. 그때 아마 본인이 최고위원회에서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숫자상으로 밀리지만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겁한 행보. 그러니까 공천 어느 정도 마감되니까 이제 최고위원 다시 복귀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은 다 빠지고 본인이 어떤 친문계를 대표한 최고위원회였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할 것처럼 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비겁하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친문계, 비명계가 어떤 억울한 공천을 당할 때 그 울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그 울분을 대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가감하게 맞서주고 탈당하고 뭐 호남의 어떤 민심을 흔들고 이래야 되는데 예. 본인이 결국은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국 혁신당에 몰려간 어떤 그 친문 어떤 그런 예. 당원들의 어떤 지지율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번에 친명 위주의 어떤 공천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 당내에 있었던 친문 당원들이 사실 차라리 이 뭐 임종석 전 실장보다는 조국 전 장관에게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당내에서는 친명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예. 그냥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어떤 유승민 같은 그런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갑자기 왜 유승민 전 의원하고 비유를 하시네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 뭐 국민의 같은 경우에도 유승민 전 의원도 뭐 예. 공천에 신청하지 않았지만 사실 유승민계가 완전히 몰락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종석 전 실장도 더 이상 본인 스스로가 어떤 뭐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정치적 입지, 당내 입지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서 그때 탈당할 것처럼 했는데 그날 날 가지 않고 이낙연 전 총리가 부탁을 했거든요. 사람이면 그러니까 사람이면 전환하겠죠. 전화를 전화 전화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궁금합니다. 전화를 했을까가 또 갑자기 궁금하시다는 말 덧붙여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이요. 오늘도 한 분 계신데 그동안 민주당의 공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합시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원군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했어요.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이런 말들 이제 우리 스스로 내다버립시다. 우리는 다 민주당입니다. 당의 화합과 통합을 해치고 총선 승리에 역행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내겠습니다. 작년에 좀 더 두 분이 좀 더 진솔한 대화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권이 어려워진 것 중에 하나가 그때의 분열의 시작이 상처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전에 당의 입장과 혹시 다른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내가 내겠다. 선거와 관련된 주요 전략적인 그런 판단은 선대위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 최고위원하고 서로 판단이 다르거나 겹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요구를 했고요. 선대위의 최고 지도부가 될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세 분으로 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혁신, 통합, 국민참여, 심판 이 네 가지 개념을 상징하는 분들을 대표적으로 모셨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 3명과 함께 당대표 그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하고 3명 공동 선대위가 되는데 여기서 좀 드는 생각은요. 그동안 사실 비판적 입장에 있거든요. 공천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에서. 근데 본인이 선대위원장 수락할 때 조건을 내건 게 있었어요. 그게 통합과 상생이 관철된다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관철이 된 건지도 궁금하고 조건식은 너무 막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글쎄요. 저는 뭐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선대위원장을 맡지 못하겠다. 또는 맡겠다 뭐 이런 경우는 봤습니다 여러 번. 그러나 조건을 걸고 선대위원장을 하겠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었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참 뭐 통합과 상생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민주당에 정말 필요한 것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께서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그저 통합과 상생을 명분으로 걸었을 뿐이지 그냥 수락한 것 아닌가?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어떤 걸 얘기를 해줬길래 그런 걸까요? 뭐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아직 드러난 것은 그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 정도로 절차 정도로 통합과 상생이라고 하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되겠다. 자 그런데 3명의 선대위원장 체제입니다. 결국 선대위원장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선 후퇴하고 통합 선대위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선거를 칠 수밖에 없다. 고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선대위원장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됐고요. 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멘토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합형으로 김부겸 전 총리가 거론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선대위원장 인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뭐냐? 뭡니까? 도대체
민주당의 간판이 뭐가 바뀌었냐? 소위 이른바 선거 구도를 바꿀 만한 선대위 인선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자,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 나타나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만 나타나면 땡큐다. 한나땡이라는 말이 야당 사이에서 그랬어요. 유행했습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이 희석화되고 결국은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 2달 동안 또 공천 파동 겪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지금 뭔가 민주당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이 상황을 반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위기의식이 지금 당내에 있습니다. 예. 과연 이 세 분의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한 분이지만 이 세 분의 선대위 체제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선거의 프레임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 비판적 시각이 또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수락했어요. 그걸 맡게 된 거죠. 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시각은 문재인 정부 때 같은 총리를 연이어서 하신 정세균 전 총리에는 안 보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런 어떤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민주당의 경우, 그리고 국민의힘도 아직 완전히 다 공천이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 저녁에 8시에 뭔가 또 발표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야당 공천 마지막 뇌관 곧 공개됩니다.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지금 2시간도 안 남았네요, 지금요. 어디냐면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이 강북을입니다. 여기 보면 박용진 의원 현역 평가 하위 10% 받았죠. 그래서 30% 감점이에요. 본인이 얻은 득표율에 무조건. 그리고 최근에 경선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후보를 못 잡고 결선이 된 거예요. 이번에 결선 투표거든요. 경쟁자는 이제 친명으로 꼽히는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이렇게 돼 있어요. 오후 8시 발표 예정인데. 근데 이번 결선 투표에서도 박용진 의원은 또 똑같이 감점 30% 받는다 그러죠? 요 상황입니다. 일단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결선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위 10%라고 하는 난데없는 그 이제 불공정한 상황을 처했고 그 이후로 30% 감산하잖아요. 만일에 제가 그 감산 30% 감산이 없었으면 1차에 끝났다. 1차에서 제가 가ban 넘어온 건 분명하고요. 뭐 100m 달리기로 치면 저보고 30m 뒤에서 출발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 느낌이 맞다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을 위한 대반전이 벌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 좀 바보처럼 여러 구박과 타박과 이런 불공정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겠다고 말씀. 박용진 의원이 많이 말씀을 하고 다녀서 알게 됐어요. 우리를 제일 많이 홍보해 준 분이 그분이에요. 방송에 나왔고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청 언론이 나오니까 지역에서 정봉주가 왔대. 많은 분들이 박용진 의원이 말씀을 하고 다니심으로 인해서 알게 됐어요. 박용진 의원은 비명계 의원의 어떤 대표급으로 꼽히시는 의원이잖아요.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경선에 임하고 있는데 오늘 결선 투표가 있어요.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원장과 지금 오늘 아마 진행이 지금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 발표될 예정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리고 오늘 어떤 본인의 각오도 밝힌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본인을 이제 스스로 바보라고 규정을 했네요. 바보처럼 민주당의 구박과 타박 불공정에도 당에 남을 거다. 오늘 한 얘기입니다. 그냥 바보로 살겠다. 이리저리 붙는 정치. 이건 나가신 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본인은 바보처럼 남아서 지키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지금요. 자, 그럼요. 요 사안과 관련해서 네 분께 앞에 OX 팻말 있죠.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아까 박용진 의원의 경우는 아까 기적이란 표현까지 썼거든요. 기적처럼. 만약에 오늘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것 같다라고 전망하시면 오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감점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럼 X입니다. OX입니다. 자, 들어주시죠. 전원 X네요. 이거 그러면은 박용진 의원이 말한 기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요거는 다 같으니까 정혁진 변호사하고 김용주 의원님과 짧게 들어볼까요? 먼저 정혁진 변호사 들어주세요. 일단 X를. 그러니까 안 된다. 이기 너무 어렵다. 뭐 첫 번째로요. 예. 기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안 쉬우니까 기적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 기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박용진 의원이 60%를 얻으면 30% 감산하면 42%거든요. 그러면 42대 40으로 박용진 의원이 이겨요. 그런데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58%를 얻잖아요. 그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 감안하면은 40.6%예요. 40.6. 그러면은 그 정봉주 그 교육연수 원장이라고 할게요. 정봉주 원장은 58이니까 42잖아요. 정봉주가 이겨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은 계산이 되는군요. 60하고 58 사이에 59가 있잖아요. 59%를 얻으면은 박용진 의원은 41.3, 정봉주 원장은 41%. 그러니까 최소한 59%는 얻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런데 59%가 쉽겠습니까? 1차 때 그 3인 경선할 때 과반이 안 나온 거예요. 몇 프로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과반 못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승훈 변호사가 3등 했는데 만약에 박용진 의원을 지지했다라고 하면 기적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박용진 의원을 지지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정봉주 그 원장을 지지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적은 일어나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 모두 그냥 다 어렵다고 해서 일단 다른 분 내려주고요. 김용주 전 의원님만 말씀하시니까 들어주고 역시 이거 오늘 경선 이기 어렵다고 보시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 뭐 말씀 잘하셨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은 합니다에 다 합니다가 다 실현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결과적으로는 페널티 이중 페널티까지 가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어찌 보면은 가장 혁신적인 젊은 대선 후보이자 젊은 정치인 하나를 저렇게 말하자면 데이터 자체도 공개하지 않고 감점을 30% 감산한다. 그걸 또 두 번 본선까지 감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예상대로 박용진 후보가 지는 걸로 정봉주 원장이 승리하는 거 나온다면 이게 마지막 아까 제목이 공천 남은 마지막 4강이라는데 이게 큰 논란이 되지는 않을까요? 뭐 많은 논란이 될 거고 그 마무리는 만약에 전해철 양문석 이 두 분의 부분이 제일 마지막 마무리가 될 거기도 이번 주에 있네요. 거기서 만약에 전해철 후보도 오원도 이와 같은 자기의 가장 큰 페널티가 있는 걸 전제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마저 양문석 후보가 그 공천이 됐을 경우에 그게 공정성의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좀 술렁거릴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발표되는 지역이 또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약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여기는 중간에 후보가 교체가 됐어요. 청년 특구로 지정이 된 곳이요. 전략 공천인데 그래서 청년 세대 정치인들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원래 3인이 올라갔는데 지금 성시훈 전 행정관이 원래 후보였는데 뭐 과거에 안희정 지사 그 성폭력 사건 관련돼서 그때 무슨 약간 2차 가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나왔고 뭐 부인은 반박을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후보 교체가 됐는데 김동아 변호사 일명 대장동 변호사로 이렇게 이름이 별칭이 붙어 있는 김동아 변호사로 전격 교체가 됩니다. 후보가 원래 정해졌다가 이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결과가 나온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경선 투표 과정도 약간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무슨 이게 연기가 되고 지체가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 각 청년 전략 지역은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트래픽이 매우 증가해 5개의 서버가 다운되었고 투표 결과는 내일 개표하는 다른 선거구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즉각 확인해서 그 오류를 시정하고 조치들을 다 취했습니다. 정기란 교수님, 이 서대문갑 이제 청년 후보를 꼽기 위한 경쟁인 건데 여기는 참 이례적인 일이 중간에 경쟁에 올라간 후보가 교체가 되는 일도 있고 또 무슨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있고 막 이래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변호사랑 별칭을 가진 김동화 변호사가 만약에 최종 승리한다면 이건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이거? 당원의 뜻이고 국민의 뜻이죠.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벌써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요. 사실상 뭐 후보 바꿔치기라는 표현도 있고 후보 교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예. 이게 그 이른바 국민 오디션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예. 후보를 3인으로 압축을 한 겁니다. 그 압축된 후보에 이번에 김동화 변호사가 탈락한 겁니다. 원래는 본인이 그 뒤에 순위라서 탈락이 된 상태인데 4등으로 탈락한 거예요. 그러면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제제기가 됩니다. 그 전략공관위에 문제된 게 뭐냐면 결국 시민 여성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있다. 예. 6년 전 재판 발언이 2차 가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다. 근데 이게요. 1차 오디션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시 공관위에서 그 문제시 삼아가지고 후보 탈락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 후보가 탈락이 됐으면 3인 경선에서 2인 경선으로 치를 이릅니다. 아 탈락이 됐으니까 아예 빼고 2인 경선을 치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4등 했던 후보를 끌어올려서 3인 경선에 포함시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동안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 번도 없었던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해명까지 했습니다만 갑자기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건 뭡니까? 너무 많은 접속이 이루어져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모든 권리당원들에게 김동화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메신저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약간 의심하시는 겁니까? 저는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 권리당원들이 갑자기 일단 접속량이 너무 많았다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 전략 지역구에 관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트래픽 증가로 다운돼서 경선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예. 결국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오늘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만 더 지적하면요. 또 이 와중에 민주당의 정무조정부실장이고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김지호 부대변인이 예. 또 지지하는 SNS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거 당규 위반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앞서 우리가 박용진 의원 사례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강성 지지자를 동원한 선동 정치가 민주당을 점령한 상황이고 그 결과가 오늘 서대문갑 청년 전략 지역구 경선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저도 투표를 했거든요. 예. 또 이상한 것이 랜덤이라고 하지만 첫 번째 후보가 건중 후보가 가나다 순으로 보면 건중이 되는 건중이 아니고 예. 김동화 후보가 첫 번째 후보로 돼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작위로 무작위인데 옆에 사람도 물어봤더니 옆에 사람도 나도 김동화가 제일 먼저인데 이렇게 되면 랜덤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비율로 랜덤을 했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라는 의심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 뭐 그게 단순히 그냥 랜덤 선상에서 우연히 겹친 건지 아니면 좀 의심하는 내용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오늘 저녁에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 두 지역구의 결과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공개될 때까지는요.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29분 지나서 30분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목표 상향을 한 정당이 있대요. 총선 목표를 높였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자신감일까요? 뭔가요? 그리고 지역구 후보도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는 비례대표 투표만 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지역구 내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나오나 보네요. 조국신당 얘기입니다. 지금요. 요즘에 지지율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또 먼저 첫 번째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조국신당이 이 정식 이름은 조국혁신당이죠. 포함된 정당 지지율 조사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5잖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7%니까 신당 중에서 제일 높아요, 지금요. 다른 정당들은 5% 밑으로 한 자리거든요. 7% 나왔어요. 그리고요, 다음 보면은요, 비례대표 투표 의향조사예요. 그러니까 비례정당으로는 어디를 찍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니까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이 만든 비례정당 31,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드는 비례정당 19인데요. 조국선지당이 19입니다.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도한 이게 이름이
비례민주연합이죠. 여기하고 조국 혁신당의 이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여기하고 비례대표 정당 의향 조사가 19% 같아요, 지금요. 요거는요, 경기도권.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들만 대상으로 한 조사거든요, 지금요. 근데 여기 각계 나왔어요, 지금 각계 지금 여기가. 여기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그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꽤 약진하고 있다는 게 지금 보여요. 물론 방금 마지막에 본 건 전국 조사가 아니라 수도권만 대상으로 했지만 그래도 수도권의 득표가 제일 많은데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목소리는 조국 신당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생정당입니다. 현재는 뭐 당원이 한 7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 물론 저희는 한 10만을 목표로 합니다. 민주당과는 비교가 안 되죠. 이번 총선에서 저희 목표는 10석이 목표입니다. 내심 목표에서 10석에서 좀 더 상향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와 같은 두 자릿수 지지율이 이렇게 좀 유지된다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상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막 시작을 했을 때 10석을 목표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10석이 목표입니다만 제가 조금 오늘 늘려서 높여드리면 12척의 배를 주십시오. 12척의 배를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객진의 망치선이 돼서. 자, 그리고요, 지금 조국 신당 관련 속보가 좀 들어왔네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지금 대표죠. 오늘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신청,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요겁니다, 지금요. 자, 김철현 교수님. 네. 목표를 원래 한 10석 정도 얘기하다 2석 정도 높였네요. 자신감을 표현할지, 일단 이거 가능할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생각보다는 그 원래 창당을 하고 난 다음에 컨벤션 효과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면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새로운 미래도 초반에 상승세가 좀 당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컨벤션 효과에다가 두 번째는 보면 그 우리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공천 파동이 벌어지면서 어떤 비명계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이제 공천에서 컷오프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친문 당원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에 보면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그다음에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으라 하는 그 부분을 보면 그 어떤 민주당에서 굉장히 실망한 친문 당원들의 표를 흡수하는 그런 효과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친문 당원들이 보면 그냥 실망해서 이번에 투표장에 안 나가려고 했는데 그냥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그 대신에 비례는 조국 혁신당이 찍어주자는 어떤 좀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좀 지지율이 노는 것 같고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당장보다 더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민주당과 위성정당이 보면 굉장히 좀 종북 성향이 큰 게 켜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당에 3석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에도 4석을 줬는데 거기에서 1등을 한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진보당 계열의 진보당과 가까운 어떤 뭐 이 친북 또는 반미 그런 인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건전하고 합리적인 민주당원이라면 지금 민주당이 어떤 위성정당에 대한 투표한다기보다는 조국 혁신당으로 좀 더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굉장히 조금 상승세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김영주 전원요. 원래 조국 신당은 비례 전용, 비례용 정당이라고 알려졌고 그걸 표방한 걸로 나와요. 근데 이러다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혹시 이러다가 지역구에 후보 내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제 만약에 지역구 후보를 낸다라면 사실은 광주나 호남에 지역구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뭐 낼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사실 수도권에 호남 출신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거든요. 임종석, 기동민, 윤영찬, 양기대, 뭐 진해철 등등. 진해철 의원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박용진 후보까지 오늘 저녁에 만약에 이렇게 좋지 않는 결과 한다라면 호남 유권자들이 또 수도권에 계시는 분이나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들게 되고 그렇지만 또 하나 그 어려운 것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호남이 아직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거든. 아까 방금 우리가 여론조사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1%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호남의 균열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차라리 민주당보다는 말하자면 조국 혁신당이 뭐 전체를 다 가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노림수를 가질 수는 있겠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광주정만 하더라도 민영배 의원을 제외하고는 연역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민영배 의원조차도 경선을 붙였을 때 1등과 2등을 붙이는 게 아니라 1등과 3등, 1등과 4등 이런 붙이는 논란이 계속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의 이삭둑기를 이낙연 신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 만약 하게 될 경우에 의미 있는 3자 구도를 할 수 있다. 혹시 지금 조국 대표가 말한 게 총선 후에 민주당과 합당 안 하겠다,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안 할까요? 그거는 뭐 총선 뒤에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은 총선 전이니까 하는 말입니까? 그건?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다만 그 전제는 다를 겁니다. 실제로 그것도 역시 민주당의 소위 전통적인 김대중 노무현 그 지지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거냐. 총선을 일단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민주당을 그대로 우리가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다음 전당대회에서 크게 한 판을 붙으면서 그것이 분당의 과정으로 훨씬 더 나아가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영입을 하잖아요. 요새 이제 총선에 나갈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알 수도 있지만 영입을 해요. 근데 오늘 그와 관련된 모습이 있는데 연예인 한 분이 주목을 좀 받았어요. 관련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국 혁신당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무도한 정권에 대항하여 마침내 꼭 함께 승리합시다. 끝내 이기리라. 총리 관저로 하나 보내고 나머지는 200ml씩 나눠드려서 거기서 떠온 거다.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8마디 이하로 노래하면 사법법에 안 걸린답니다. 앞으로 저 앞으로 제대로 바뀐 세상 우리가 만들. 정기환 교수님,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저런 노래까지. 근데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으로 갔네요. 글쎄요, 뭐 가수 리아 씨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였다기보다는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그럼 당을 바꾼 겁니까?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른바 진보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민 비조라고 하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신당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상징하는 하나의 행위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리아 씨의 이런 모습이 민주당과 조국 신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느슨한 연대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조국 신당의 돌풍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을 재점화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진보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고 있는 것이 그 돌풍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속에서 비록 민주당에 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지원 유세에 참여했던 것이고 지금은 조국 신당과 민주당의 어떤 느슨한 연대 구조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가고 더 응원하고 싶은 조국 혁신당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준석 대표가 요새 조국 신당 얘기를 좀 해요. 물론 좋은 얘기는 아니죠. 비판하는 얘기를 좀 합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가 당선된다 한들 국회의원에 취임하기도 전에 아마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하고 국정심판에 동력이 꺾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합리적으로 때로는 치열하게 싸워왔던 우리 개혁신당이 유일한 대안임을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자체에 소위 말하는 알짜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탄력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인 변호사? 네네.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이 약간 어떤 공격의 타겟 대상을 바꾼 겁니까? 약간? 지금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준석 대표는 마음이 초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제3의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 개혁신당이 그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개혁신당도 아니고 새로운 미래도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조국혁신당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이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준석 대표한테는 그 조국혁신당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대안이 되어버리면은 개혁신당은 진짜로 이번 총선에서 한석도 못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용인에서 화성에서 출마해가지고 과연 당선이 될 수 있겠는가.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난감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후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낙연 대표하고 뭐 이런저런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빅텐트를 쳐놓고 있었더라고 하면은 제3을 갖다가 상징하는 빅텐트로서 그 안에서 더 이제 그랬으면은 조국혁신당이 설 자리가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정 반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지금 민주당은요. 친명당이잖아요. 그럼 친문들이 지금 다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국혁신당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설 여지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신당이 있어요. 당 이름이 좀 독특하죠. 소나무당. 오늘 뭐 영입 인재 기자회견 뭐 이런 행사가 좀 있었는데 뭐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좀 보시죠. 감사드립니다. 관련된 홍보 관련되는 예산이나 이 집행이나 이런 국민들의 열화 같은 지지를 받아서 통해서 반드시 윤석열 탄핵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것도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 의원님. 그러니까 영입되신 분이 여러 명인데 그중에 특히 손혜원, 변희재, 최대집 세 인물이 조금 주목을 끄네요. 네. 많이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또 손혜원 의원은 소나무당 로고를 만들어 주셨고 또 목포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고 변희재 유명한 유튜버이시고 뭐 어쨌든 한때 그 국민의힘 쪽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민주당 쪽이나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립되는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송영길 전 대표하고 급격히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집 전 의협회장도 우리가 2020년 사건 때도 의료 대란 때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눈여겨봤던 뭐 그런 대표적인 리더인데 소나무당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저분들이 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외형을 확장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아무튼 뭐 워낙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오늘 주목을 꽤 많이 받았어요.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요. 다음 마지막 주제가 있습니다. 내용 좀 여간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논란 속에 호주 출국. 뉴스 좀 계속 보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죠. 요즘에 호주로 누가 갔다. 여기 한 분이 등장하죠. 전 국방부 장관인데요. 일단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어요. 좀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관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하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종석 전 장관 지금 출국 금지 해제된 상태인지 여쭙습니다.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것인데.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앞에 서줘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걸 좀 시간순으로 좀 정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병대 최상병 관련된 사안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된 어떤 의혹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 대상자가 됐거든요. 공수처에. 그래서 근데 1월부터 출국 금지가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과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출석해서 지난 7일 조사를 받고요. 다음 날 법무부는 출국 금지를 해제해요. 그리고 어제 호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된 건데 요거요. 정기랑 교수님 일단 수사 대상자인데 대사로 임명이 됐다는 부분 그것도 하나 더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 대사로 임명할 때는 검증을 하잖아요. 인사검증을. 근데
출국 금지인 상태를 모르고 검증을 했다라고 또 알려지고 있어요. 그걸 자체를 파악을 못했다. 두 가지 정도가 일단 처음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사 대상인 사람이 대사에 임명된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또 출국 금지된 자를 출국 금지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 예. 법무부 인사검증관에서 놓쳤다. 예. 대통령실은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 예. 이건요. 청와대 참모들, 법무부 참모들 다 잘라야 돼요.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고 있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다 모르는 상황 속에서 대사를 임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사 사항이니까 알 수 없었다 이런 설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을 지금 뭐 이미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요. 국방부 장관 신분이지만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이고 또 어떤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윤석열 정부의 태도입니다. 저는 젊은 해병대원의 이 억울한 죽음을 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면서까지 이 사건을 권력형 사건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신입니다. 진실 규명을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또 권력형 사건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각각의 어떤 기관들 그리고 여야의 입장도 있거든요. 그럼 차례대로 보죠.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공수처가 있고요. 그다음 법무부잖아요. 공수처는 사실 규명이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지금 호주로 간 상태인데 그래도 뭐 사실 규명이 위한 수사 절차는 계속한다. 수사 계속한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 출금 조치 해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들을 고려해서 출국 금지를 해제한 거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여야 입장도 좀 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거 갖고 좀 압박을 하고 있죠. 이종섭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할 것. 탄핵 얘기가 또 나왔네요, 여기서. 국민의힘은 아니 이종섭 출국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외교인데 왜 정쟁합니까 지금 약간 이런 취지의 어떤 입장도 냈습니다. 정신 변호사, 이거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 사안? 일단 출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데요. 예. 만약에 출국 금지가 된 사람은 자기가 출국 금지가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범죄 수사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종섭 이제 대사라고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그 출금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알자마자 이의 신청을 갖다가 하니까 예. 장관이 그 위원회에다가 회부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출금 사유가 없거나 출국 금지에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출국 금지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절차에 따라서 법대로 해제를 했다라고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요. 다른 데가 아니고 공수처예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은 수사할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 공수처 처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처장이 없으면 누가 직무대리합니까? 차장이 직무대리하잖아요. 공수처 차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으면 누가 직무대리하느냐? 수사 1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 1부장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수처장의 직무대리를 그 수사 2부장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수처가 난맥인데 그러면 공수처가 우리는 수사할 수 없다. 딴 데서 해라. 검찰에서 해라. 이러면 되는데 계속 공수처가 들고만 있고 일을 처리를 갖다 못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철영 교수님 한 1분 좀 남았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걸 계속 압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지금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까지 묶어서 계속 또 압박을 하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까지 나왔네요. 지금. 이게 상당히 이제 휘발성이 큰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일단 그 군에 간 아이가 죽었다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다는 부분이고 지금 보면은 현재 군대 가 있는 우리 장병들이 결국은 이 어떤 동료 장병이 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예. 어떻게 이제 수사가 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바라본 사안이 있거든요. 특히 또 민주당에서 볼 때 이거를 탄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꺼내는 부분들은 결국은 보면 이번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보면 결국 부재자 투표가 한 30만, 40만 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고려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약간 이슈처럼 비춰진 그런 논란입니다. 이런 내용 지금 뭐 야당에서는 압박하고 있고요. 또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런 상황이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